오늘부터는 이제 대리권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진도 나가기 전에 기출 문제 있잖아요. 기출 문제는 꼭 해당 범위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까지 같이 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시간에요. 한번 간략하게 복수 한번 해볼까요? 이 표를 제가 이제 그리면서 이렇게 봤었는데, 대리권의 이제 구조입니다. 이게 구조.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따로 노트에서 필기를 하시든 해가지고 계속 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본인. 우선 이 사람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아, 갑은 본인이지. 대리권을 주는 사람. 그리고 대리권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대리인이겠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랑 법률 행위를 하는 거구나. 대리는 제3상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 여기까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사무를, 위임 계약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사무 처리를, 일이죠, 이것도 일. 사무 처리를 이 사람이 부탁을 하고, 이 사람이 승낙을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 계약,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리권을 수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대리권 수여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같은 말. 권리를 준다. 수권행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권행위의 성질이 뭐라고 그랬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했죠? 수권 계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계약은 위임 계약을 한번 맺었어요. 그래서 더 진행할 필요 없이 그냥 대리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권행위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권을 줬어요. 이 사람은 대리권을 받은 경우가 되겠죠? 대리권을 받아서 뭘 하죠? 대리행위를 합니다. 대리행위를 하면 상대방이랑 이렇게 대리행위를 했는데 그럼 효과는 어떻게 되죠? 효과는 이렇게 귀속이 되죠? 누구에게?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대리의 가장 일반적인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다시 책으로 가봅시다. 대리권을 제한. 이게 무슨 소리죠? 대리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제한이 될까요? 그것도 한번 표를 봅시다. 갑을 병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리권의 이제 기본 구조인데, 우리는 지금 대리인이 한 사람인 것을 그냥 가장 일반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을 다시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떤 3명인데 현재 을 다시 3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리권을 행사하느냐. 만약에 공동으로 행사를 하면 공동 행사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어떤 대리행위를 하는데 이 각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3사람이 뭔가 의견을 투합해 가지고 아 그래 물건을 사는 게 좋겠어 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리권은 제한이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근데 이 수인의 경우에는 119조라는 우리 민법 조문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인 경우에 원칙은 무엇이냐, 그리고 예라고 할까요? 예외.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그림에서 을 다시 이렇게 읽었죠. 그 사람들이 각자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각자.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 법조문에서 시험이 주로 나와요. 법조문에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 그죠? 수권행위가 뭐라고 그랬죠? 본인이 수권행위를 한다고 그랬죠? 행위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꼭 상의를 한 다음에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권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건 119조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제한이 있어요. 1번 제한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한 봅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나와요. 이제 대리도 중요하니까요. 근데 보면 여기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게 뭐더라? 우선 개념을 알아야 돼요. 법학은 개념의 학문이기 때문에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계약이 뭘까요? 자기계약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대리의 가장 일반적인 그림이 이거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대리의 이 삼명 관계입니다. 근데 자기계약이란 것은 병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을이 그러면 병 대신에 을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을이 대리인으로서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대리 행위를 하면서 그 상대방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 대신에 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그죠? 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래서 이 자기계약, 이 상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매매에 관한 행위다. 이 사람이 서울 사는 사람이고 이게 부산 사는 사람, 이 얘기를 들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 그럼 내가 이 물건 좋으니까 내가 사야겠어. 직접 매수인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자기계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법조문에 있는데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금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금지가 원칙이에요. 왜 금지가 원칙일까요? 이 본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아주 순진한 생각이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금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쌍방대리를 봅시다. 쌍방대리요. 쌍방대리 우리 그럼 이렇게 보죠. 이렇게 이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대리 구조는 이 사람이랑 이런 사람 한 편을 먹었네. 이 사람은 대리인은 갑을 위해서 일을 하겠지. 이런 건데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을이 이 사람까지 대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을이 중복해서 대리를 하는 거예요. 중복해서. 갑의 대리인이기도 하고 병의 대리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을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 텐데 만약에 나는 병이랑 더 친해. 부산에 살고 있어. 응? 부산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병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힘을 써야지. 누가 피해를 보죠? 이 사람은 피해 보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도 원칙이 금지라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 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본인 입장에서 아까 봤을 때 본인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계약이든 쌍방대리든 쌍방대리 같은 경우는 일방의 본인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허락을 했대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권리를 이거 괜찮겠네 포기를 하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죠? 본인 입장에서 나 괜찮아. 내가 좀 피해를 봐도 괜찮으니까 진행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허락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겠죠. 그리고 채무의 이익.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채권 채무 관계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이라고 쓸까요? 그래서 단순히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설령 자기 계약이더라도 아니면 쌍방 대리라도 이행을 어차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행을 한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의 이행 같은 경우에도 허용되는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본인에게만 이익 발생. 조금 이따 이제 그 판례를 보면서 할 텐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봅시다. 본인이 있고 본인이 미성년자입니다. 이 사람이 친권자로서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법정 대리인. 친권자예요. 갑의 친권자입니다.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계약을 맺어요. 어떤 계약이냐? 봤더니 부동산 증여를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계약은 금지가 된다. 근데 그러니까 이 증여를 어떻게 증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재산, 을의 재산을 갑에게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증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여자 입장, 증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사자로서 하는 거고, 당사자 을로서 하는 거고, 이 받는 사람, 이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행위를 못해서 대리 행위를 통해서 법정 대리인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받는 쪽, 그러니까 그 갑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계약이죠. 근데 우리가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이유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증여는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하셨으니까 다시 책으로 가봅시다. 뭐 설명은 거의 다 끝났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죠. 봅시다.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 1번 뭐라고 했죠? 공동대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법조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119조. 그래서 119조가 중요한데 원칙이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런데 법률에서 또는 수권행위에서 공동대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인이 내가 여러 사람의 대리를 선임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꼭 의사를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그 대리행위를 하도록 해.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중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공동은 공동대리라고 했죠? 뭘 공동을 하라는 거죠? 의사결정의 공동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아까 다시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본인이 수권행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공동은 같이 논의를 해서 너희들끼리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의사를 딱 내와라. 그러면 그 표시를 어떤 한 사람이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이지 표시행위를 공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의 의미는 그렇고요. 그리고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더라도 수동대리는 단독으로 가능하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갑과 을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을한테만 표시행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 공동대리를 해야 하는데 안 되겠죠? 이 경우에는 병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병은 한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면 됐지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얘기를 할 때는 이 능동대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수동대리, 능동대리를 배웠잖아요. 개념에서 능동대리를 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했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같이 해야 하는데 의사결정 안 하고 단독으로 어떤 사람이 그냥 딱 대리행위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가 바로 어떻게 무효가 되나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나요? 그게 아니라 무권대리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무효랑 무권대리는 같은 듯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무권대리가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그랬죠. 무권대리의 효과죠. 하지만 본인이 추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했다. 그러면 무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무권대리지? 그럼 무권대리는
효과는 원칙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어. 이렇게 좀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있어요. 제가 자기계약이 뭔지 쌍방대리가 뭔지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계약은 이런 거구나. 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양 당사자를 대리를 하는데, 대리는 본래 한 사람의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데 같이 당사자 둘 다 대리를 해버리네?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는 이익이 침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예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왜 금지가 됐냐, 그러면 본인의 이익, 이 경우에는 자기계약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이익이 침해되니까, 또는 일방의 이익, 이 당사자 둘 중에 한 사람을 침해하니까, 이것은 쌍방대리 얘기겠죠. 그래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다 그러면 허용된다. 그래서 허용되는 사유가 밑에 쭉 기술이 됩니다. 허용되는 경우 우리가 그 세 가지 나눠서 봤잖아요. 그래서 허락이 있습니다. 124조 자체가 출제가 돼요. 허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채무의 이행, 그러니까 법조문 자체가 딱 쉽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법조문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성립한 법률과의 해결적 성격만 있을 뿐이다. 채무의 이행은 즉 기존의 채무를 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된다 이 소리고요. 그리고 채무의 이행 행위라 하더라도 그 채무가 좀 문제가 있는 채무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있는 채무가 뭐냐 그랬더니,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 자기가 채무 이행이 허용된다고 했으니까 다툼이 있는 채무를 자기 유리하게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기한 미도래 때입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는, 만약에 본인 입장에서 보죠.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리인이 그냥 나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채무를 내가 이행을 받아야겠구나, 대리행위를 통해서.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한 미도가 됐다. 그리고 항변권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대리인한테 항변을 할 수 있는 채무가 있어요. 근데 대리인이 내가 채무 이행을 해버려야지 해가지고 하면 자기 항변권이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항변권이. 이런 경우. 그리고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뭐죠? 이건 한번 볼까요? 대물변제. 용어가,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대물변제. 그러니까 대물변제는 뭐냐면, 간단하게 해봅시다. 변제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빌린 물건을 변제를 해야겠죠. 그죠? 만약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고 을이 나중에 변제를 할 때 돈을 빌려줬으면 돈으로 갚는 거죠. 그죠? 근데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대물이랍니다. 대신해서 물건으로 갚는다. 그걸 대물변제라고 해요. 근데 대물변제를 하면 이게 가치가 동일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 금전과 물건이라고 했는데 이 물건을,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나요? 지금 본인한테 1천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신 본인의 A 부동산을 대충 이게 한 1천만 원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소유권 이전을 넘겨버렸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대물변제 경계, 이런 것은. 이게 이제 채권 파트에 나오는 건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계는 기존 채권 채무가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신채권 채무로 바꾸는 행위예요. 뭐 이래서 기존 것을 새로운 걸 바꿨죠. 근데 자기한테 유리하게, 대리인 유리하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판례입니다. 그 판례예요. 자한테 증여를 하는 행위,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하다. 왜냐? 본인이 누구죠? 자죠.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리한 행위만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기 계약이더라도 유효하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위반 효과는 무효 아니죠? 무권 행위가 된다고 했어요.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리권의 남용요. 이것도 이제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짧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갑을병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그냥 그려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이렇게. 근데 이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대리 얘기를 해요. 대리 얘기를 하는데, 우선 우리가 남용이라는 용어가 이제 대리권은 뭔지 알잖아요. 남용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남용이라는 것은 그 범위내인데, 범위내예요. 대리권 범위내인데, 이 갑의 이익을,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을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을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러니까 대리인 또는 그 상대방, 제3자를 위해서 하는 것을 남용이라고 합니다. 남용. 우리 판례는 이를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비진의 표시를 갑자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진의 표시 배웠잖아요. 비진의 표시. 이게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표의자가 이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을 비진의 표시라고 했죠. 이걸 어떻게 이 대리권 남용에 적용하냐면, 표시는 대리 행위를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표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처럼 한 거예요. 하지만 의사는 뭐죠? 자기 자신, 대리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이게 뭔가 불일치가 있네. 그렇게 꼭 이게 비진의 표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유추 적용한다고 그래요. 유추 적용. 이 법리를 끌어오자. 그래서 비진의 표시처럼 봐서, 비진의 표시 효과가 뭐죠? 효과? 진통호사 해가지고 첫 번째 거. 원칙 유효. 원칙이 유효인데 무효인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대리권 남용은 유효인데, 이 사람이 한 행위가, 이 대리인이 한 행위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처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의의는 뭔지 알겠죠? 대리권 남용이 뭔지 알겠죠? 즉,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리고 이 법적 취급을 어떻게 하느냐면,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고 합니다. 판례 읽어볼까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대리인 같네요. 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때 진위가 예금주와 예금계약을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이 사람은 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임직원이. 그래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데 있었던 경우에는, 그죠? 대리권이 남용을 한 경우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직원이 대리인으로 보고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이, 그 예금주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생각해 봅시다. 은행이 임직원이에요. 임직원인데 이 상대방, 그러니까 돈을 맡긴 사람이죠. 예금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예금을 맺었는데 이 사람이 은행한테 이걸 예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자신을 위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무효가 안 된다고 했죠. 이 행위가. 그래서 이 은행은 이 대리인이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효과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돼서 반환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본래는 딱 계약이 성립하면 나중에 돌려줘야 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예금 계약이 성립이 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 상대방이 무효가 돼서 반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리권 남용하면 머릿속으로 대리권이 남용이 뭐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실속을 차렸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의의는. 근데
옆에다가 대리권 남용 뭔지 알아 하면서 비진입 표시 유추 적용.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비진입 표시가 뭔지 알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한 다음에 나중에 쭉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매번 이렇게 수험생들이 민법 양 되게 많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대리권 남용 비진입 표시 유추 적용 끝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리권의 소멸 파트를 봅시다.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만 사실 알면 거의 모든 문제가 풀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책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걸 한번 딱 큰 화면 한번 보시라고 준비를 한 거예요. 딱 보면 1번, 2번 나눠가지고 임의 대리에만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고 이것은 공통이란 건 뭐죠?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고 임의 대리에도 적용되는 사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유는 법조문인데 이 법조문 자체가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사유는 암기를 한다는 게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해를 하면 암기로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관계인데 현재 대리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갑이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해봅시다. 이런 상황인데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망은 당연히 대리권 소멸 사유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리권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죽었네요. 대리인이 어떻게 하죠? 못하죠. 소멸됩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가 이제 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냐면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성년후견이나 계시 또는 파산은 이 소리예요. 이 사람이, 이 대리인이 성년후견의 계시를 받은 적은 없어요. 우리가 성년후견이 뭐죠? 좀 많이 부족한 사람. 근데 이 피성년후견이 되려면 법원이 이제 개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판 이런 것은 성년후견 계시는 법원이 이제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성년후견을 선고를 합니다. 법원이. 그래서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는 성년후견의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대리인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근데 갑자기 뇌진탕이 있어가지고 많이 부족해졌어요. 많이 아주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해요. 병원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리권을 소멸시켜야겠죠. 왜냐면 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소멸시켜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년후견이라는 계시입니다. 좀 덜 부족한 걸 뭐라고 하겠죠? 덜 부족한 거. 성년후견 말고 좀 덜 부족한 거. 이게 뭐죠? 피한정. 한정후견의 심판이죠.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때는 아닙니다. 좀 많이 부족하게 돼야지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약간 꼬아서 내는 거죠. 또는 마지막 사유가 파산입니다. 파산. 이 사람이 파산이 됐으면 파산이 이제 땡전 한 푼 없고 빚만 잔뜩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파산이 되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본인의 이익이 분명히 헤쳐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통소멸 사유를 이렇게 딱 하나, 둘, 셋, 네 개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법조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 대리권이 소멸하는데 이게 뭐였더라?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 다 죽는 경우, 대리인이 경제적 무능력자가 되는 파산, 그렇지? 그 정도까지 이해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거, 제일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 성년후견의 계시. 이 네 개구나 하는 걸 공통 소멸 사유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 소멸 사유는 방금 봤어요. 근데 딱 보니까 임의 대리 특유의 소멸 사유가 있다네요. 이것은 한번 이걸 보면서 할까요? 우리가 이건 임의 대리인이죠. 무슨 얘기냐면 법정 대리인이 아니죠.
대리권 수여라고 하는 것은 임의 대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뜻에 맞게 대리를 줬다. 임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임의 대리일 경우에는 특유한 소멸 사유를 또 두 개를 더 얘기를 하네요. 두 개를 플러스 더. 그러니까 공통사멸 사유 플러스 4개 플러스 2개죠. 공통사멸사가 4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뭐라고 했죠? 위인계야?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즉 원인된 법률관계. 이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무처리 자체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았죠. 근데 이 사무처리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대리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됐답니다. 하나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여기서 얘는 뭐라고 했죠? 수권행위라고 했죠? 수권행위를 없애버린대요. 수권행위를 철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어떤 대리 행위를 하기 전에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 행위를 하기 전에 없애니까 철회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대리 행위를 하기 전에 없앤다. 철회라는 하는 것은 어떤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건데, 새로운 대리 행위를 하기 전에 없앤다. 수권 행위를 철회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구나. 이 두 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책을 보십시오. 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 자체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 하셔야 합니다. 암기 4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뭐 두 문자를 따든 뭐 어떻게 하시든 그것은 한참 나중에 한 뭐 5월달, 뭐 6월달, 7월달 이쯤 가서 이 두 문자를 이제 막 뭐 이렇게 외우는 거지. 이때는 지금 이해를 한 다음에 머릿속으로 딱 그래 딱 그렇다. 4개. 4개 맞네. 이런 식의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4개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여기 참고조문이 나오는데 그것은 좀 뒤에 볼게요. 소멸 사유는 쭉 얘기를 했죠. 4개.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해야 하는 게 뭐냐면 당사자 간의 다른 내용의 약정이 가능하다. 이게 뭐죠? 임의규정이라는 얘기죠. 임의규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리권 소멸 사유는 다 임의규정이에요. 왜 그렇냐 보면 이 예를 한번 볼까요? 본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공통 소멸 사유인데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본인의 상속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가끔 보면 막 집사 이런 사람이죠. 집사. 그래서 어떤 집안의 일을 다 처리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 회장님인데 이 사람을 위한 집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뭐 상속인이 있겠죠. 딸이든 아들이든 그 자식이 상속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한 집사로 계속 있게 할 수 있도록 약정을 맺을 수가 있어요. 별도의 약정.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을 대리한다는 약정. 또는 이번엔 대리인이 죽었어요. 대리인이 죽으면 이것도 공통 소멸사유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대리인 상속인이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권 소멸 사유는 임의 규정이다. 이걸 한마디로 이런 예를 이렇게 딱 들어서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갑시다. 근데 여기서 이게 갑자기 참고조문 왜 나왔을까 했는데 117조를 한번 보십시오. 117조 보니까 대리인의 행위 능력 한 다음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정문입니다. 대리에서는 그 법조문 자체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대리인 행위 능력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행위 능력자가 뭐죠? 행위 능력자? 그럼 행위 무능력자가 뭐죠? 행위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3개라고 했죠. 미성년자, 피한정, 좀 부족한 사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 3개를 행위 무능력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3개, 이 사람이 행위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걸리지 않으면 행위 능력자예요. 근데 이 117조에서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저도 이제 제일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좀 상식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했는데, 미성년자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수권 행위를 했어요. 수권 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행위 무능력자지만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117조에서는.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할까요?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효과는 이 사람한테 귀속이 되죠. 본인한테. 그래서 본인의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본인의 판단. 이 미성년자,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 아니 미성년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처럼 약간 능력이 부족한 자를 선임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겠지만 네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상식에서는 이거 어차피 좀 부족하면 이 사람을 수권행위를 안 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냥 혼자의 바람일 뿐이고 우리 법에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알아서 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참고 조문을 이 127조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면 성년 후견에 계신 그것도 행위 묵능이죠. 행위 묵력. 그죠? 행위 묵능력의 일종입니다. 근데 여기 117조에서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이 사람이 성년 후견이 되면 소멸을 시키네? 조금 약간 그 충돌하는 느낌이 있죠. 충돌하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봅시다. 이 문제를. 대리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가 그죠? 않은 상태였다가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멸한다는 의미지. 그죠? 소멸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 제일 처음부터 행위 능력자만 선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이 대리권 소멸 사유라고 해서 피성년 후견이나 파산자가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선임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지만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 성년 후견의 개시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파산자가 아닌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멸 사유로 규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충돌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임은 가능하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을 선임을 했어요. 행위 무능력을 선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이런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이 조문 때문에 소멸 사유로 규정 못할 건 아니죠. 소멸을 할 수 있다고. 왜냐면 제일 처음에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을 선임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밑에 이제 이걸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이걸 비교를 잘 해놓으라고 그냥 XO 이걸 한번 했어요. 본인은 피성년 후견이나 파산자를 대리로 선임할 수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이 사람이 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선임은 꼭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2번 볼까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선고를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 소멸한다. 이거 그냥 법조문 그대로죠. 정상적인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런 사유가 생기면 소멸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리인의 한정 후견에 계시는 소멸 사유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피성년 후견에 계시만 피성년, 그 두 종류가 있죠. 약간 부족한 사람이 두 종류인데 이 한정 후견에 계시는 소멸 사유가 아니죠. 피성년.
그 후견에 괘씸한 소멸 사유입니다. 마지막 볼까요? 피한정 후견인 대리인이 피성령 후견 심화도 파산을 받은 경우에 대리권이 소멸한다. 맞죠? 그죠? 왜냐면 피한정 후견인이 선임될 수는 있죠. 그죠? 행위 무능력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선임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이 피성령 후견 심판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종료 사유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게 맞죠? 아시겠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임의대리 특유의 소멸 사유도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러면 두 종류라고 했죠. 원인된 법률강의 종류, 수권행위 청해. 근데 여기 판례만 봅시다. 판례.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죠? 숙권된 법률을 하게 되면, 즉, 이 숙권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보는 거죠? 대리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목적한 바를 이뤘어요. 그러면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 관계는 목적을 달성해서 종료를 하죠. 사무 처리를 다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하면 대리권 특유의, 임의 대리권 특유의 소멸 사유, 대리권도 소멸한다는 얘기죠. 그죠? 사무 처리를 끝났기 때문에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 관계는 목적을 달성해서 종료를 했으니까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 종료해서 소멸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128조, 그러니까 이 종료 사유는 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끼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위임,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가 되더라도 대리권이 유지된다는 특약이 할 수 있겠죠. 아, 그래. 우선은 지금 이 현재 사무는 다 처리됐으니까 원인된 법률 종료시키자. 하지만 그냥 좀 우선 네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 대리권은 그냥 남겨두도록 해. 이런 특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것은 이 종료 사유는 임의 규정이다 해가지고 퉁쳐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이 임의 대리 특유의 대리권 소멸 사유뿐만 아니라 공통 소멸 사유에도 이게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리권 종료 사유는 다 그 임의 규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수권행위 처리에 나오죠. 위임계약 유지한 상태로 수권행위 처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임계약은 유지한 상태로 수권행위만 없어요. 수권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대리권이 소멸이 되죠. 그래서 수권행위 철회도 대리권의 소멸 사유인데 원인된 법률 이때는 이거랑 아까 방금 했던 이거랑 반대되는 경우죠. 이 원인된 법률 관계는 유지를 하면서 수권행위만 없애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